봅시다. 이 단원에서 진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진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볼 거야. 진화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좁은 의미로 따지면 새로운 종의 탄생이잖아. 그치? 근데 새로운 종의 탄생이 아니어도 진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진화는 뭐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은 유전자의 빈도 변화를 진화라고 해. 유전자의 빈도 변화. 예를 들면 우연한 계기로 우리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몇 개 있지? 3개.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O라는 유전자. 맞아? 갑자기 어떤 또라이 전제왕권이 들어서 가고 A형, B는 재수없으니 모두 죽여봐 이런 거야. 그래갖고 A형을 싹 다 죽였어 만약에. 그럼 A 유전자 빈도가 확 떨어지겠지? 진화야. 진화라니까. 이게 진화라니까.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유전자의 빈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유전자의 평균적인 그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니야. A 타입이 뭐 몇 퍼센트, B 타입이 몇 퍼센트 이미 있지. 이 밸런스가 바뀌는 것 자체를 진화라고 한다고. 오케이? 가장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그 생명체의 변화라고 표현해놨지. 이 생물체가 변화하는 현상 여기 보면은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오랜 시간 동안에 변화가 이루어진 거. 그 당연히 이게 자손에게 전달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 손모가 좀 확 잘라버렸네. 근데 그게 자손한테 넘어가? 그 진화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오랜 시간 동안 그 변화가 축적되는 과정. 그게 이제 진화다. 이때 변이라는 말이 나오지. 변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형질의 다양성.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머리카락 모양에 대한 변이. 그러면 직모이네, 곱슬머리이네, 연락곱슬이네, 진짜 흑인처럼 곱슬 걸어갖고 지 두피를 파고 들어가는 애, 뭐 이런 게 다양하다고. 그게 변이야, 변이. 여기서 내가 골 때리는 주는 줄 알고 본 적이 있거든. 이 형질 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같은 종 사이라고 돼 있지. 맞아? 같은 종 사이. 그럼 이게 지금 생물체 안에서 보는 내용인 거지? 생물체 안에서. 저 옆 동네 학교에서 무슨 기출 문제를 냈다가 욕을 개처 먹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갈리기까지 했어. 그 선생님이 이 부분을 출제했다가 너무 많은 오개념과 오답을 많이 내갖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 가뭄이라고 하는 현상.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는 그 가뭄이라는 현상은 변이에 해당한다. 이게 독이었어. 너네가 볼 때는 그게 정답이야, 오답이야? 가뭄은 변이야, 아니야? 지금 생물체에다 쓰는 표현이지. 맞지? 생물체에다 쓰는 표현이잖아. 근데 그걸 정답으로 처리했어. 가뭄은 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발칵 뒤집어졌지. 그런 게 한두 개 낸 게 아니야, 그 시험 때. 그럼 도라이들 됐다. 생물체에 쓰는 표현이야, 변이는. 생물체에서의 다양성. 특히 어떤 생물체? 같은 종의 생물체. 같은 종 안에서도 보는 거야. 사람 안에서의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하지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도 사람과 돼지의 차이를 변이라고는 표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사람은 뭐 그냥 사람과 달리 돼지는 콧구멍이 밖에서 보면 보인다. 변이야? 아니라니까.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를 봐야 된다니까. 오케이? 밑에 2번 보세요.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건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 여기서 좀 적어놔.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 즉 후천적으로 이제 획득하면 이렇게 돼. 근데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뜻이야. 이게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있는 거지. 자, 비유전적 유전의 대표적인 예 봐봐. 카렌족 여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개 링을 목에 걸고 생활해서 목이 길어졌다. 혹시 그 사람 본 적 있나? 카렌족 여인? 목 이렇게 길이처럼 늘려놓은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라고 보는 거야. 목이 길면 예쁘다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또 거기서의 미의 기준은 그건가 봐. 목이 길면 이쁘다고 생각을 하나 봐. 후천적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되지. 유전 정보가 바뀐 게 아니잖아. 또 뭐 있냐? 그 근육 발달하는 거. 내가 몸짱이 내가 배 왕자가 막 각부가 나오고 막 이두 삼두 이렇게 돼 있어. 애를 낳아. 애가 막 이렇게 태어나? 왕자 들고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비유전적 변이. 후천적인 변화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근데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변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냐? 보통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겨. 이게 DNA 상에서의 변화거든. 옆에다가 좀 적어놔. 이 유전적 변이란 DNA 수준의 변화. DNA 염기 서열의 변화, ATGC 수준에서의 염기 서열의 변화가 됐을 때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됐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과정이 유전자의 빈도 변화라고 했잖아. 유전자가 얼만큼 많냐 적냐인데 일단 유전자가 나타나야지.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야 되잖아. 만약 지금 손가락 다 5개인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 6개짜리가 태어나 놓쳐봐. 그럼 6개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갑자기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변이의 원인이 보통 이 DNA가 갑자기 변하는 거, 돌연변이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어. 방사선에 맞았다든가, 뭐 DNA 변형시키는 물질. 보통 그런 거 다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DNA의 변화를 일으키면 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발암물질에 의해서 DNA의 염기서열이 바뀌고 그 염기서열 변화된 게 자손에게 전달될 때 그걸 이제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유럽 정원달팽이의 껍데기 무늬 색깔 나선방이. 나선방이 뭐 오른쪽으로 꼬여있냐 왼쪽으로 꼬여있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분홍색, 깃털색, 색채가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유전적 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변이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다윈은 이걸 설명을 못했어. 이건 적어놔. 다윈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근데 현대 과학은 아닌 거지. 어떻게 하면 나타난다고? 돌연변이. 방사선에 얻어맞든 발암물질 같은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저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유전자가 바뀌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가 제대로 담겨 있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망가지면 보통 죽어. 그래서 그 돌연변이로 나타난 유전자가 도태돼서 사라지거든. 근데 가끔씩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타난 유전 정보가 되게 우수해갖고 선택을 계속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뭘 해줄까? 요즘 선호되는 형질이 뭐가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선택이거든. 자손을 낳아야 돼. 자손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네가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어. 근데 죽는 유전 변이는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어떤 변이냐 했더니 손이 6개가 되는 변이래. 성선택 받겠냐? 누가 걔랑 결혼해? 무슨 줄 알아? 그런 유전 정보가 알아서 도태된다고. 근데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뭐 얼굴이 하얘. 얼굴이 하얗고 뭐 조각 같은 뭐 꽃미남이 되는 뭐 그런 유전적 변이래. 그러면 이제 성선택을 받아갖고 자손을 남기면서 유전자 기도가 바뀌겠지. 그 유전자가 많아질 거 아니야. 뭔지 알아? 만약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의 얼굴 형태에 관련된 변이가 별 모양의 변이가 나타나요. 이렇게 생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래. 그렇게 매력적이래서 성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가 더 좋아. 지금 뭐 안 만났으니까 우리가 매력을 못 느끼고 모르겠어. 별처럼 핀다 막 이러면서 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얘가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남길 기회가 많아지면 그게 진화라고. 알겠지? 새로운 종이 탄생한 게 아니고 그러면 형태가 바뀌겠지.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변할 거 아니야. 저 사람 턱이 5개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변이와 진화의 관계다. 됐어요.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게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는 뭐 겪어봐야지 아는 거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속눈썹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속눈썹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속눈썹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결혼 대상으로 볼 때 외모를 이제 막 따진다면 안 따질 수가 없어. 외모를 따지는데
그치 좀 지금의 트렌드는 벗어나는 것 같아. 그치 지금은 지금 속눈썹을 열심히 막 이렇게 없어도 막 길게 붙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잖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길고 뭔가 숱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했겠지. 그 유전자 빈도가 바뀐다고. 그게 진화야. 그렇게 되면 뭐 속눈썹이 날개가 되고 날아야지만 진화가 아니고 그 변화가 나타나면 진화라고. 자, 그럼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종의 분화까지 설명하는 거거든. 그냥 생물의 그뭐 형태적, 기능적 변화를 넘어서서 완전 새로운 종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인데 그걸 알아야 돼. 종의 기준. 우리가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하려면 종의 기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종. 혹시 종의 기준 아시는 분? 그렇지. 번식이 가능해야 돼. 요거를 단어 하나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게. 리프로덕션이었나? 리프로덕션. 이거는 명사로서 재생산이라는 뜻이야. 다시 생산이 가능하다. 자손을 다시 낳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해. 예를 들면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이냐라고 하면은 같은 종이라고 안 해. 근데 웃긴 게 사자랑 호랑이는 교배하면 자식이 나와. 라이거 또는 타이곤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거든. 근데 둘을 같은 종이라고 안 해. 왜? 라이거, 타이곤은 자손을 못 낳아. 오케이? 그러니까 1세대만 나올 수 있고 2세대부터는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종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의 기준은 이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새끼를 다시 낳을 수 있는 가임성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야. 당나귀랑 말이랑 교배하면 그 노새 또는 버새라고 해갖고 둘 다 있어. 노새도 있고 버새도 있어. 노새라고 하는 거는 당나귀의 장점은 덩치가 조그매. 말의 장점은 힘이 세. 근데 노새는 당나귀처럼 몸집은 작은데 힘은 마약급이야. 엄청 쓸만하지. 덩치도 조그만해서 덜 먹는데 힘은 좋아. 짐 실기도 좋고 타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버새도 있어. 버새는 진짜 그 버리새의 준말인 것 같아. 버리새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몸집은 겁나 커. 힘은 비실비실해. 버새. 노새도 있고 버새도 있고. 둘 다 새로운 종이라고 취급 안 해. 이유는 재생산이 안 되니까. 노새끼리 번식이 안 돼. 노새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한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한번 봐봐. 첫 번째, 변이에 대한 원인은 내가 설명 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냥 자식을 많이 까다 보면 변이는 알아서 생긴대. 이유는 몰라. 근데 지금은 알지. 돌연변이 계속 노출될 거 아니야. 방사선에 노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변이가 쌓이는 건데 그 당시 뭐 DNA도 몰랐고 DNA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몰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윈은 변이의 원인을 몰라서 다만 새끼 많이 치다 보니까 다양한 애들이 나오던데 이거야. 그러니까 기린이 자꾸 새끼를 치다 보면 목이 솔라긴 놈, 덜긴 놈, 덜긴 놈, 덜긴 놈 이 다양한 목의 길이의 기린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오케이? 근데 과잉 생산이잖아. 이 과잉이 중요한 거야. 과잉이 있어야지 경쟁하게 되거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잉이 있어야지 경쟁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케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야. 먹이 경쟁이든 아니면은 그 성선택에 해당하는 경쟁. 번식 경쟁이라고 할까? 다시 한번 먹이 경쟁 아니면 번식 경쟁 둘 중에 하나거든. 그 경쟁에서 선호되는 형태가 있고 선호되지 못하는 그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자연 선택된다는 거지. 선호되는 게 계속 선호되는 쪽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선호되지 않는 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과잉으로 나타보면 다양한 형태의 변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걔들 사이에 경쟁을 하다 보면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그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 걸 자연 선택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진화는 얘가 말하는 건 이제 종의 분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어떤 형태적인 변화, 기능적 변화가 종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야. 이제 얘네끼리 번식을 하네. 요 새로운 형태를 가진 애들끼리 번식하고 이런 애들끼리 번식하고. 얘가 예를 들기를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몇 세 가지고서 이걸 설명하는데
군도잖아, 군도. 섬의 집단인데 그 섬마다 살아가는 새의 그 부리 모양이 다 다르대. 누구는 부리가 그냥 뭉툭하고, 부리가 누구는 뭉툭하고, 누구는 뾰족하고, 누구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고. 이 다양하더라 이거야. 이때 뭉툭한 애들이랑 뾰족한 애들이랑 일반적인 형태의 애들이랑은 서로 교배가 안 돼. 왜 교배가 안 되냐? 그 상대방한테 안 끌리는 거지. 뭉툭한 애는 뾰족한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번식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뭉툭한 애는 뭉툭한 애들끼리 교배하면서 계속 이제 번식을 해 나가는 거고, 뾰족한 애는 뾰족한 애들끼리 번식을 하면서 쭉 나가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소다포듯한다고. 야, 우리가 뭐 유인원부터 시작했다며. 뭐 고릴라, 원숭이, 뭐 치페치 유해에서부터 영장류부터 우리가 넘어온 거라며. 맞지?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차이가 있지. 침팬지를 보면 설레. 어머, 침팬지 오빠. 막 이게 내가 말하는 이거야. 이 뭉툭한 애가 뾰족한 애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보면 되게 좀 혐오스러운 거야.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은 형태의 차이가 종의 분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서로 번식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럼 새로운 종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 종이 분화가 되는 과정이 뭐 전문용어로 생식적 격리라는 표현을 써. 생식적 격리. 더 이상 그들 간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뭉툭한 애들끼리만, 뾰족한 애들끼리만.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하지. 새끼를 많이 치다 보니까 뭉툭한 놈, 뾰족한 놈, 뭐 일반적인 놈 막 있었는데 섬이 나뉘었잖아. 그럼 섬별로 먹을 만한 그 먹이가 다르더라 이거지. 어떤 거는 딱딱한 호두 같은 애들이 있고, 누구는 곤충밖에 먹을 게 없고.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을 때 이 뭉툭한 애들은 그 부리가 단단할 거 아니야. 뭉툭하고 단단하면은 그럼 뭐 호두나 이런 거를 잘 쪼개서 먹어. 근데 부리가 뾰족한 애들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을 텐데 먹을 게 호두밖에 없다고. 얘는 쪼개갖고 잘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조금 부리가 부러지겠지. 부리가 부러져. 그럼 부러진 부리고 이걸 쪼개면 쪼갤 수 있겠지. 잘 먹겠지. 근데 중요한 건 성선택을 못 받아. 입술 없는 남자는 대단한데? 뭐 얘기하는지 알겠냐? 안 큰 입장에서 얘가 안 끌리는 거야 더 이상. 아니 이 입술 없는 사람이 맞잖아. 애들이 부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별로 그게 뭐여? 이런단 말이지. 그럼 내가 해주는 얘기가 꼭 이거야. 입술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되게 별로지? 얘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리가 깨진 애들은 자연선택에서 밀리는 거야. 번식이 기회를 잃으면서. 그럼 그 유전자가 호주가 있는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 뾰족한 애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뭉툭한 애들만 살아남게 돼. 또 뾰족한 애들은 어디서 살아남냐? 먹을 게 곤충밖에 없어. 나무 틈 속에 사는, 뭐 이런 틈 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 경우. 무리가 굶고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럼 얘는 굶어서 뒤지는 거지. 아까랑 좀 이유가 다르겠지. 근데 뾰족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부리를 넣어갖고 뽑아먹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 자연 선택과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은 그 생물 중에서 되게 싫어하는 종이 뭐야? 바퀴벌레. 그렇지. 바퀴벌레가 가장 싫은 이유는 징그러운 건 둘째치고 이 새끼가 우리의 그 서식지로 기들어오지. 그리고 마치 쥐집 마냥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거 보면 혐오스럽고. 걔네가 오로지 숲속에서만 살면 우리 딱히 그렇게 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으로 기들어오고 막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갑자기 토크 미화가 됐어. 뭐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혐오스러운 점이 있냐고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뜨는 동시에 모든 머리가 하얗게 됐어. 내가 뭐 얘기해주려고 했어. 아이들만 갑자기 지나가려고 얘기하시죠. 맞아. 그거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바퀴벌레도 나왔지. 흉오는 동물도 나왔지. 흉오는 동물로 내가 누굴 얘기하려고 했지.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혐오스럽게 진화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 바퀴벌레처럼 느지고 오는 거 말고 하는 행태 자체가 꼴보기 싫은 새끼. 나는 1등이 너 먹이? 먹이는 죽여도 돼.
진짜 그냥 뭐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 어떤 작은 변화가 큰 폭풍 같은 변화를 일으켜 온다고 해도 모기는 죽이고 싶어. 그 변화가 뭔가 뭐 태양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전멸시킨다고 해도 모기 새끼는 죽여버리고 싶어. 정말 없애고 싶어. 모기 극혐이지. 나비벌레 극혐이지. 근데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지만 진짜 살아가는 행태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은 동물이 하나 있어. 그게 뻐꾸기야. 남의 둥지에 안 왔지. 그리고 지가 안 키우잖아. 진짜 개새끼. 나 진짜 너무 싫거든. 나 진짜 뻐꾸기 다 죽일 것 같거든. 심지어 너무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진호를 그렇게 했지?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야. 얍삽하게 아이씨 뭐 어디다 갈까지? 난 기우기 귀찮고 이 새끼들 좀 자랐으면 좋겠고 알아서 키우다가 자꾸 둥지가 부서지거나 지는 거 아니에요? 도식자한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그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끼는 다 물어갖고 집어 던져갖고 죽이잖아. 집어담고 나 진짜 그거 너무 소름인 것 같아. 덩치도 커가지고 항상 뻐꾸기 새끼한테만 먹고 싶고. 그치 새들은 이제 델롬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있으니까 뻐꾸기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네. 개새끼 아니야 진짜. 씨. 욕 먹어도 돼. 그렇다고 막 죽일 수는 없고. 자 여기 보시면 과잉 생성과 변이라고 해서 많이 나타보면 자손을 많이 나타보면은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 형태적인 다양성이든 기능적인 다양성이든 그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과잉이기 때문에 경쟁한다고 그랬지. 먹이 경쟁할 수도 있고 배우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이 나타나게 되면 적합한 애만 살아남는다. 먹이를 먹기 적합하든가 배우자한테 그 어필을 잘하던가 나 멋있죠 이러면서 공작새냐 기차 확 잡혀갖고 이제 꼬시잖아. 나 멋있지 이러면서 그 공작새 깃털 다 밀고 실험한 거 혹시 들어봤어? 그 깃털 다 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손선택을 못 받은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먹이를 못 먹거나 하는 거 전혀 없어. 근데 성선택을 못 받으니까 자식을 못 낳아. 그 생물학자들이 좀 또래같이 새끼들이 많아. 이쪽에 실험하는데 저새끼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실험들이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자손을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야. 먹이를 잘 먹어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기든가 아니면 배우자한테 어필을 잘해갖고 살아남든가. 그렇게 되면 유리한 형질이 남는 거지 이제. 유리한 변이가 남고 또 생식적 격리가 나타나게 되면 아예 생물의 진화, 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길인 얘기 나오죠. 키가 짧은 놈, 긴 놈 잔뜩 있었는데 이제 바닥 거 다 먹으니까 먹을 게 위에 거밖에 없고 위에 거까지 먹을 수 있는 큰 키의 길이 살아남았다. 자, 한 개 좀 체크할게요. 한 개. 첫 번째, 변이의 원인을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그 유전자의 변화, ATGC 염기서열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지금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다윈은 몰랐다. 다음,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은 알지. 멘델 유전 법칙에서 그 유전이자라고 하는 건 싸우는 존재라고. 뭐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무슨 뭐 우열의 법칙 뭐 이런 걸 통해서 맞지? 난 개인적으로 진화파트 가르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왠지 알아? 교과서별로 이게 다 다르게 써있거든. 다 다르게 써있어갖고 이 내용이 그 시험 보기 전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 이런 게 어려워, 실은. 꼭 학교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 자기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첫 번째 보면 유전학, 분자 생물학 등의 학문이 발전하였다. 유전학이 이제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분자, 즉 DNA에 ATGC에 담겨 있더라 뭐 이런 걸 알게 됐잖아. 그런 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고.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자연 선택에서 나온 거지.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도 같이 가는 거야. 제국주의 주변. 나라를 딱 점령을 해. 그리고 점령 당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네는 자연 도태된 거야.
자연 선택된 거고 너네는 약한 종족이기 때문에 나는 강한 종족이고 그래서 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음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인문 사회학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지를 살짝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아이패드 한번 싹 갈아엎어도 다 없어졌네. 교과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교과서 하나 있는데. 정확히는 교사용 지도서가 좀 필요하고. 지우고 따라가네. 그럼 여기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생각이나 아까 얘기했던 갈라파고스 군도에 대한 얘기야. 부리 모양이 다양하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먹이를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먹는 애들이 자연 선택돼서 살아남은 거지. 여기는 딱딱한 요거 먹는 거가 살아남는 거고. 선인장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선인장 쪼면은 가시에 찔려. 그 가시에 찔리면 뭐가 문제냐면 그 피부에 구멍이 나지. 피부는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병 역할을 하는데 구멍이 뚫려? 병균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감염은 해주고 보통. 지금도 그래. 선인장 같은 거 잘못 뜯어먹다가 이렇게 얼굴 찔리는 애들 또는 호치라고 하나? 그 호치 알아? 고슴도치의 거대라고 써있는데 그 호랑이도 못 건드려. 호치는. 잘못 얘가 빡! 해갖고 이 가시를 상대방에게 박히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인간은 뭐 나중에 이거 좀 뽑아줘 하면 뽑을 수는 있겠지. 그 치료도 받고 할 수 있겠지. 동물은 그게 없잖아. 지가 이거 뽑지도 못해. 시름시름 앓다 죽어. 그리고 그런 거. 얘가 그걸 겪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곤충 먹기 적합한 얼굴, 그다음에 나뭇잎 먹는 애들 이렇게 갖고 그 자기 먹이 환경에 적응했다. 이게 핵심이야. 먹이 환경에 적응. 이거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 얘기 나오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우리 원래 적혈구가 동그랗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 남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그럼 단점이 뭐냐면 보통 모세혈관이 이렇게 분지돼 있단 말이야. 동그란 거 같은 경우는 잘 미끄러져서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틱틱 걸려. 걸리면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얘는 빈혈을 일으켜. 남모양 적혈구는 빈혈을 일으킨다. 그럼 이게 생존에 유리하겠냐? 안 유리하겠지? 그럼 이 유전 정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이 있고 그렇게 좋지 못한 유전자란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에는 겁나 많대. 새빨갛게 많죠? 여기 많이 있잖아. 왜 많은 거 하니? 얘는 말라리아 내성이 있대. 이 남모양 적혈구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적혈구 내부의 산성도가 높아. 산성도가 높으면 말라리아균이 여기다 새끼를 쳐야 되는데 새끼를 쳐도 잘 번식을 못한다 이 안에서. 그럼 말라리아균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혈구를 마지막에 터트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있던 세포들이 터지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고열이랑 이런 기타 등등의 염증 반응 때문에 죽더라 이거야. 근데 얘는 새끼를 못 가는데 이 안에서. 그리고 말라리아 내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많다고. 오케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프리카에는 그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많겠냐, 정상 유전자가 많겠냐? 정상이 많아, 남모양이 많아? 정상이 많아? 왜? 63에서 그렇지. 이걸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지가 상상하는 거야. 정상인보다 남모양이 많겠네. 근데 자료를 읽어봐. 64명 중 1명이 가장 높은 빈도야.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정상인이 훨씬 많다고. 말라리아 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걸로 해갖고 다 좀 빈혈을 앓고 있는 애들이야. 전쟁 나면 싹 뒤질걸? 어떻게 살았는데 저기 뛰어다니고 막 하는 동안 빈혈 오면 막 뭐 띵해 하면 바로 막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 무슨 줄 알아? 정상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다는 거지. 저게 전쟁만 나와도 씨발 박살 나겠다. 싹 죽을 거야. 지금 아니 전쟁이 대표적으로 약한 애들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응? 뭔가 머리가 엄청 하던가. 달리기가 느리다던가. 달리기가 느리고 막 이렇게 뛰어봐. 조준해서 죽여. 이지라고 좀 날쌘 애들이 좀 덜 죽지 않아? 그럼 이제 근데 막 이지라 하다가 아우 머리 이러면서 이렇게 걸러 가는 거지. 그렇다. 다음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항생제 내성에가 얼마 없어. 근데 여기다가 항생제를 쳐. 그러면 초록색 애들이 많이 죽겠지. 네. 근데 보라색은 안 죽으니까 번식의 기회가 생기는 거야. 초록색의 비율이 점점 줄고 보라색 비율이 늘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항생제를 쳐도 이제는 안 되겠지. 더 센 항생. 음식자. 나방의 자연 선택과 진화. 지휘류가 뭔지 알아? 자세히 가르칠 필요는 없어. 이게 공생체야, 공생체. 균류랑 곰팡이야, 곰팡이. 그다음에 조류. 그 단세포 생명체인데 광합성 하면 조류라고 하지. bird 말고 algae라고 하냐? 그 발음이. 녹조류, 홍조류 할 때 조류. 그 조류랑 균류, 이 곰팡이 같은 애들이 함께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면 조류가 광합성 산물을 얘한테 줘. 포도당. 광합성한 거. 균류는 비가 왔을 때 비를 머금었다가 조류한테 공급해줘. 물을 공급해줘. 이렇게 되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얘네 둘만 있으면 살아나.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돌밭에서도 얘는 살아나. 둘만 있으면 돼. 비 올 때 물 머금었다가 조류한테 주면 광합성해갖고 산물을 주니까. 다만 비가 안 올 때는 그럼 조류가 싹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러기 위해서 균류가 필요한 거고 균류는 스스로 영양분을 못 만드니까 조류가 필요한 거고 얘네 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아. 이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균류와 조류 같은 지루 같은 친구가 돼요. 서로가 서로 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말이 쉽지. 둘이 같이 있으면 뒤지는 그런 거 말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겪으면 그치. 너만 옆에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로 돼질 것 같아. 뭐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균류가 조류처럼 지루 같은 사람 하세요. 그러니까 지루가 색깔 자체가 하얘. 하얗기 때문에 그 위에 이 나방이 앉으면 하얀색 나방은 안 보이고 검은색 나방은 보이니까 얘가 자체가 검은색만 잡아먹어. 근데 지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산화황이 있으면 죽어. 이산화황에 민감해. 근데 이산화황이 언제 나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나오는 거거든. 화석연료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하면서 황산화물이 나오니까 지류가 싹 죽고 지류가 싹 죽으니까 어둑어둑한 이 검은색 배경의 나무에 검은색 나방이 안 보인다고. 흰색이 잡아먹히겠지. 그 빈도가 바뀌는 거야. 원래 흰색이 많다가 검은색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진화라고. 아, 종이 새롭게 탄생한 게 아닌데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빈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진화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어? 종의 탄생만이 진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빈도가 바뀌게 되면 진화가 된다. 넥스트. 요거 실험 뭔지 아냐? 여기 스타이로폼 물 있지? 여기 털실 방울 있지? 여기서 벨크로 테이프에 붙는 거는 스티로폼에 붙어 털실이 붙어? 털실이 붙지? 이게 각각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 벨크로 테이프가 의미하는 게 항생제야. 정말 항생제야. 스타이로폼은 항생제 작용하지 않지? 안 붙지? 네. 그럼 얘가 내성세균. 그럼 털실 방울은 그냥 일반 세균. 그럼 어떻게 하냐? 푹 찍어. 푹 찍어서 떼. 그러면 이 털실 방울 애들이 싹 딸려오겠지? 그걸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곱하기 2배로 해줘. 이 균류는 이분법 하잖아. 그 스타일로폼구의 개수만큼 더 넣어줘. 스타일로폼구가 지금 4개나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떼고 붙였다가 뗀 다음에 여기를 8개로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떼고
붙였다가 떼고 두 개를 늘려주고 붙였다가 떼고 두 개를 늘려주고 붙였다가 떼고 두 개를 늘려주면 점점 누구의 빈도가 늘어? 스타이로폼구의 빈도가 늘겠지? 그게 진화라고. 새로운 종이 안 나타나도 빈도가 바뀌고 있잖아. 진화라고. 오케이? 여기 보면 처음에 딱 뺐어. 떼고서 두 배 해준 거지. 떼고서 두 배 해준 거지. 떼고서 두 배 해준 거지. 그럼 점점 이거의 빈도가 늘지. 그거 얘기해. 이거 시험 나올까? 알려줬어? 뭐야? 저 지구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화학 진화설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기체. 메탄, 그다음에 물, 그리고 질소 이런 거. 아무리 있어. 요런 것들을 모아놓고서 이거 실험해본 거야 과학자가. 이런 단순한 기체를 모아놓은 다음에 펄펄 끓여. 펄펄 끓여서 열 에너지를 가하면서 전기 스파크 막 튀겨줘. 저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어서 스파크 팍 튀기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검출해서 봤더니 안에 단순한 아미노산이 검출된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도 검출된다. 뉴클레오타이드 뭔지 아냐? 네. 헥산의 구성 단체지. 이거 단백질 단체고. 이것들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그럼 이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지들끼리 모여갖고 단백질과 헥산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단백질과 헥산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중요한 두 개거든. 자, 첫 번째. 단순한 이걸 단위체라고 하지. 단위체. 단위체는 언제 생성돼? 원시 대기에서 생성돼. 원시 대기. 원시 대기에서 화산 폭발 같은 열 에너지와 공중 방전, 즉 번개 같은 거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원시 대기에서 단위체가 생성된다. 그럼 결국 이게 중합체가 돼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네. 단위체가 중합체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아미노산끼리 만나고 또 뉴클레오타이드끼리 만나서 중합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언제 일어나냐? 원시 바다가 형성되거든. 지구가 식잖아. 지구가 식으면은 공기 중에 있던 H2O들이 물방울로 엉겨갖고 비가 돼서 내리지. 네. 비가 돼서 내리면 지형으로 봤을 때 높은 지형에서 낮은 지형으로 물이 모여. 그럼 물이 모일 때 이 단위체들도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 좁은 공간에 모인다고. 그럼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지. 원시 바다가 되면 중합체가 된다. 요게 이제 중합체가 되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될 거고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이 되겠죠. 요것이 추가적으로 그 무슨 막구조 있지, 세포 막구조를 갖게 되면 원시 생명체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과 이렇게 만들어진 헥산에 막구조가 들어가면 원시 생명체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화학 진화설이에요. 여기 보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시 대기에서 그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여기서부터 단백질과 헥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 이건 어디서? 원시 바다에서. 이게 생성되면 최종적으로 막구조가 붙였을 때 최초의 생명체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심해 열수구설은 원시 바다라고 해도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헥산이 만들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가 생명 때 봤던 동화작용이잖아. 동화작용은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돼야지 가능하지. 외부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고. 그럼 그 원시 바다에서 에너지가 공급될 만한 곳이 어디 있어? 그게 여기 보이는 심해 열수구라는 거야. 심해 열수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단백질과 또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헥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겠지? 심해 열수구설은 이 화학 진화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은 저 심해 열수구에서 일어났을 거야. 우주 기원설은 아니다. 우리 생명체들은 다 우주에서부터 왔다. 그 우주 먼지에 붙어있던 그 세포가 와갖고 거기서부터 그 우주에서 온 세포가 C가 돼갖고 지금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주 기원설인데, 그럼 우주 기원설이 되려면 우주에 그런 세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세군 결국 이거 좀 아니면 답이 없지 않냐? 됐어요. 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시작합시다.